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강의실에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점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가장 먼저 배울 내용은 우리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빅뱅 우주론. 자,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려 138억 년 전에 아주 고온과 아주 고밀도의 에너지가 팍 터짐으로 인해서 우주가 탄생되었다라고 하는 우주의 그 이론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쫙 공부하는 게 오늘의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공부하실 게 이 빅뱅 우주론은 무엇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자, 빅뱅 우주론의 의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려 138억 년 전에 아주 높은 밀도의, 그리고 아주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한 점에서 폭발하였다. 그러한 이론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 빅뱅 우주론이 지금까지 이 과학 역사가 발전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이 빅뱅 우주론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확립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면요, 자, 아주 우리에게 유명한 수학자 아인슈타인이 유일하게 하나 틀렸습니다. 뭘 틀렸냐면은,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정지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정적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다, 우주는 정지에 있지 않고 움직일 것이다, 혹은 팽창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동적 우주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파가 싸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밝혀내요. 오케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밝혀냅니다.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적 우주론이 패배하게 되었죠. 그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별빛의 적색 편의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나오게 된 이론들이 바로 오케이, 우주가 팽창은 하는구나, 그것까지는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어떠한 차이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싸웠던 게 바로 정상 우주론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주 탄생의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빅뱅 우주론이 대립하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 지금은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유는 뭐겠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를 관측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증거는 무엇인지까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칠판에 쓴 이 확립 과정을 통해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가장 먼저 공부할 것이 무엇이다? 우주가 팽창한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저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은 그럼 그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이 비교적 최근까지 대립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대립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각 우주론이, 그 다음은 지금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정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까지 공부하는 게 오늘 단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저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적색편이. 자, 여러분,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도플러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도플러 효과. 자, 이 도플러 효과, 즉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가 팽창하는 증거가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주가 팽창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저 멀리 있는 별이 나에게 별빛을 쏴줬을 때 그에 대한 스펙트럼을 분석하게 되면은 수소 방출선이 딱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상하게 저 멀리 있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해보니까 자꾸 빨간색 쪽으로 밀려난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왜 자꾸 빨간색 쪽으로 모든 스펙트럼이 치우쳐졌는가? 그 이유는 별이 멀어지게 되면서 별빛이 우리 지구로 도착하기까지 더 먼 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즉, 우리는 이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게 되면은 스펙트럼의 파장이 붉은색 쪽으로 쏠리는 현상. 이 현상을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 별에서 관찰되는 게 아니고 우주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별에서 이렇게 적색 편의가 관찰됐기 때문에 우주는 팽창할 것이다. 즉, 별과 우리 지구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밝혀낸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 누가 관측했냐? 바로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측을 한 겁니다. 허블의 관측이에요. 아시겠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즉 이 우주 팽창의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적 우주론이 물러나게 되고 그 이후에 동적 우주론 안에서 파생된 거죠. 뭐랑 뭐로? 정상 우주론과 바로 빅뱅 우주론으로요. 그럼 도대체 저 둘은 어떠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지 천천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5번으로 쓸게요. 자, 가장 먼저 빅뱅 우주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건데, 자,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철저하게 대립을 하는 과정에서 둘이 어떤 주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둘의 공통점은 존재해요. 왜? 적색 편의를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인해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공통점은 둘 다 우주는 팽창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둘 다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러나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것이에요. 자, 빅뱅 우주론은 그 공간이 팽창한 그 새로운 공간에 물질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하셨죠? 즉, 빅뱅 우주론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하지만 정상 우주론은요, 새로운 물질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생성을 빼먹었네요. 새로운 물질이 계속해서 생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 두 가지에서 모든 게 시작이 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입니다. 즉, 밀도에 대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밀도라고 하는 친구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쵸? 근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 둘 다 팽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부피값은 증가를 하고 있어. 둘 다 팽창하는 중이야. 근데 빅뱅 우주론은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값은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밀도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빅뱅 우주론에서 가장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바로 밀도는 감소합니다. 밀도는 감소해요. 자, 여러분 밀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부피는 점점점 팽창하는데 물질 사이의 거리들은 멀어지는 거죠. 즉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입자들의 충돌 횟수는 감소한다. 그럼 온도는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 정상 우주론도 살짝 한번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과 마찬가지로 부피값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속도로 질량이 계속 생성돼요. 그러면 여러분 부피값도 증가하고 질량값도 증가하면은 오히려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정해지겠죠. 그래서 정상 우주론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밀도는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일이 없어. 충돌 횟수도 일정하겠죠. 즉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정해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 두 친구들이 싸우면서 결국에는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했어? 뭐 이겼다는 표현 애매하긴 하지만 빅뱅 우주론이 채택되었죠. 그 이유가 뭐였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그 증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증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입자들의 생성이에요. 오케이? 자, 입자의 생성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입자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빅뱅이 빵 터져요. 빅뱅이 빵 터지게 되면은 가장 먼저 생성된 것이 바로 전자라고 하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본 적 있죠? 그 전자라고 하는 친구랑 쿼크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 쿼크라고 하는 친구는 크게 두 친구로 구분이 가능해요. 첫 번째, 업 쿼크. 자, 이 업 쿼크는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데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은 다운 쿼크를 가지게 되는 친구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빅뱅 우주론이 지금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빅뱅 우주론에 맞춰서 설명을 해보게 되면은 결국에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될 거야. 그럼 우주는 점점점 추워지겠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해? 추워짐으로 혼자서 돌아다니던 애들이 친구랑 팔짱 끼고 꼭 앉게 되는 일이 발생해요. 즉, 새로운 입자가 생성이 되는데 바로 쿼크랑 쿼크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양성자라고 하는 친구와 그 다음 중성자라고 하는 친구가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 두 친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쿼크들끼리의 결합이에요. 쿼크의 결합입니다. 총 3개씩 결합을 해요. 오케이? 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양성자 같은 경우는 쿼크가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었느냐? 업 쿼크가 2개, 그 다음 다운 쿼크가 1개 생성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나는 더하기 시간. 업 쿼크는 플러스 3분의 2, 또다시 플러스 3분의 2,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러므로 전체 전하량은 몇이 나온다? 플러스 1. 오케이? 자, 그럼 중성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것이냐? 업 쿼크가 1개, 그 다음 다운 쿼크가 2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럼 또다시 신나는 더하기 시간.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량과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량. 그럼 전체 전하량은 몇이 된다? 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양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 양성자. 0도 마이너스도 아닌 가운데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 중성자가 탄생이 돼요. 그 이후에 온도가 더 추워지게 되면은 이러한 양성자랑 중성자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즉 우리는 원자핵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양성자랑 그리고 중성자의 결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생성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 누구랑도 결합하지 않은 친구가 하나 있죠. 누구? 전자.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이 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원자핵과 그 다음 전자끼리의 결합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다. 됐나요? 네, 이거예요. 근데 단순 이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단원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스타일. 제가 만들어드린 책에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문제집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바로 각각의 입자가 생성되는 시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주의 온도.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너무 자주 출제될 거예요. 저거는 달달달 암기합시다. 됐죠? 좋아요. 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쌤 그럼 도대체 왜 이 입자의 생성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었나요? 가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내용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거예요.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첫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를 가지고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우리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빅뱅 우주론이 진짜 우주가 탄생한 이론이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봅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결국 이 수소랑 헬륨의 질량비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만 말씀드리게 되자면 가장 먼저 여기로 올 거예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탄생했을 때. 가보자면 가장 먼저 초기에는 자, 파란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을 제가 중성자라고 표기할게요. 이 친구들이 중성자야.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시한 친구들이 양성자야. 됐죠? 즉 양성자랑 중성자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요, 양성자랑 중성자의 비율이 똑같아요. 아시겠죠? 즉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내용이 얘를 살짝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조금 모자르니까 지워볼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첫 번째 여기다 쓸게요. 양성자랑 그 다음 중성자의 개수비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8대8, 1대1이죠? 1대로 형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중성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양성자로 바뀌게 돼요. 양성자로 바뀝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양성자의 개수가 점점 더 많아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가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14대
2가 나오죠. 그쵸? 그러므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양성자랑 그 다음 중성자의 개수비가 14대 2, 즉 7대 1의 비율이 될 것으로 추측을 한 거예요. 1대 1도 마찬가지, 7대 1도 마찬가지고 추측을 했어요. 과학자들이. 그 후에 여러분 결국 양성자랑 중성자가 탄생된 이후에 무엇이 생성됐죠? 원자핵이 탄생이 되었죠. 원자핵이. 그쵸? 그쵸? 자, 그 원자핵은 어떻게 생성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양성자랑 중성자의 결합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 수소 같은 경우는 사실 중성자를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죠. 2중수소, 3중수소라고 하는 친구들로. 그러나 우리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수소들은 대부분 양성자 하나가 그대로 수소 원자핵이야. 즉 여기 눈에 보이는 이 원자핵 하나가 그대로 수소의 원자핵이 됩니다. 그러면은 쌤 원자핵은 이미 완성이 된 거네요. 수소는? 맞습니다. 그런데 헬륨은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3학년 1학기 때 배울 거예요. 일정 성분비 법칙을 배우게 되면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을 계산을 할 때 우리 항상 원자 번호에 곱하기 2를 하였어요. 그쵸? 그 이유는 무엇이야? 대부분의, 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들은 양성자의 개수랑 중성자의 개수랑 일치하거든. 그치? 근데 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도 1이고 중성자의 상대적인 질량도 1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거는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 먼저 한번 따져볼까요? 자, 어떻게 되겠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대 1이 나오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수가 바로 12대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질량을 한번 따져볼 거야. 수소 원자핵과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를 한번 따져볼 거야. 질량비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헬륨 원자핵은 그대로 이게 하나가 헬륨 원자핵이 될 거니까 10일 거고, 헬륨 같은 경우는 총 4의 질량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12대 4가 나와요. 그러므로 약분해 주게 되면 3대 1이라고 하는 질량비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자,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식으로 이러한 비례식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1대1, 7대1, 12대1, 3대1.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지. 쌤,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빅뱅 우주론의 증거예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거인 이유. 과학자들은 야, 만약에 빅뱅 우주론 그게 진짜라면 이렇게 바뀌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냐? 이 추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은 별과 별빛의 스펙트럼을 통해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했더니 어머나 세상에 이게 그대로 맞아떨어진 거야. 그럼 추측값과 실제 결과값이 정확히 일치한 거죠.
일치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게 바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첫 번째 증거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증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증거도 한번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증거는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었던 입자의 생성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입자의 생성을 통해서 설명 가능한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자, 여러분, 우리는 우주가 딱 처음 생성되었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입자들이 생성되었었어요. 그러면서 겁나 많은 전자가 우주 공간을 꽉 채우는 거야. 즉, 여러분 보고 계시는 집이라든지 혹은 강의실에 안개가 뿌옇게 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일 수 있을까요? 절대 보이지 않겠지. 그치?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주가 생성된 이후로 전자라는 친구 때문에 전자가 원자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빛의 입자, 즉 광자가 전자랑 계속 부딪히는 거야. 오케이? 광자랑 충돌했다. 오케이? 그러므로 전자가 원자에 귀속되기 전까지, 즉 원자 생성 전까지는요, 우주에서 빅뱅이 땅 터졌을 때 그 어마어마한 빛과 에너지 말고 빛이 빠져나오지 못해요. 오케이? 그러므로 광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우주의 빛이 빠져나오지 못한다. 오케이? 그 이후에 전자가 원자에 귀속되면서 우주에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빈 공간. 즉, 여러분, 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진공 상태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여러분 입자, 즉 광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마음껏 탈출할 수 혹은 이동할 수 있었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생성된 그 빛이 지금까지 관측이 된다면 그것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즉 이때부터는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빠져나온 빛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칠판에 써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주 입자가 생성되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뭐 전자, 쿼크, 그 다음 양성자, 그 다음 중성자 생성된 이후에 원자핵이 생성이 되었죠. 즉 여기까지는 우주, 즉 빅뱅 우주론이 땅 터졌을 때 나온 빛이 관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까지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투명한 우주. 그러나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되면은 원자핵에 전자가 귀속되는, 즉 원자라고 하는 친구가 생성된 이후에는
광자가 전자랑 충돌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이때 빛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즉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리가 우주배경 복사라고 부르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투명한 우주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빅뱅 우주론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됐죠? 근데 우리가 아까 살짝 이야기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별빛의 스펙트럼을 확인을 한다. 오, 스펙트럼? 중학교 2학년 때 살짝 배우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겠죠? 자, 그 스펙트럼에 대해서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스펙트럼. 거의 다 왔어, 얘들아. 스펙트럼. 자, 여러분,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빛을 분광기에 넣어서 꺾이는 정도, 빛을 분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빛을 분광기에 넣는다. 빛, 화살표 분광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스펙트럼의 종류는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총 3가지가 존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연속 스펙트럼. 자, 여러분, 연속 스펙트럼은 색이 연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색이 연속된다. 자, 여러분, 색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끊김이 없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스펙트럼은 주로 어떨 때 관측이 가능한 것이냐? 바로 엄청나게 뜨거운 고온, 광원, 빛을 내는 물체를 관찰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 바로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흡수 스펙트럼이 존재해요. 자, 여러분, 흡수 스펙트럼은 연속 스펙트럼 위에 색이 흡수되어 보이는 거야. 색이 흡수되어 보인다. 자, 무슨 소리냐? 연속 스펙트럼 쫙 이어진 스펙트럼이 있어. 근데 거기에 색이 탁탁탁 가려지는 거야. 그 파장의 색깔만 홀라당 흡수해 버린 거죠. 누가 흡수를 한 것이냐? 이 고온 광원 앞에 있는 고온 광원 앞쪽에 존재하는 저온의 기체가 그 빛을 흡수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은 끊김없이 쫙 스펙트럼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 스펙트럼을 저온의 기체가 홀라당 빨아먹어서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방출 스펙트럼은 마찬가지로 색이 방출이 되는 거야. 색이 방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색이 방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보이느냐? 띠 형식으로 보여요. 띠의 형식으로. 오케이? 자, 띠의 형식으로 보이게 되는 이유는 고온 광원, 즉 높은 열에 가지고 있는 별빛이 빛을 싹 쐈을 때 나오는 게 방출 스펙트럼은 아니고, 이 친구는 고온의 기체가 빛을 낼 때 나오는 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기억하셔야 될 거,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셋은 조금 중요하니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것 말고도 이러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이 등장하는 경우가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너지 준위. 자, 여러분, 사실 이 에너지 준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되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걸 익히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긴 하는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을 의미합니다. 전자 껍질을 의미해요. 쌤,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원자에 전자가 있죠. 그쵸? 그 전자가 막 여기 막 있는 게 아니야.
마치 양파 껍질처럼 한 겹 전자들이 쫙 있고 다음 전자 껍질이 존재하는 이 빈 공간에서는 전자가 없어요. 그 다음 껍질 이런 식으로 양파 껍질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전자 껍질이에요. 즉 저는 전자 껍질이라고 쓰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 이게 훗날에는 존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많이 발견되는 곳, 조금 더 많이 발견되는 곳, 그런 의미를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므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자면요. 첫 번째. 여러분 만약에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대부분의 원자들은 가장 가까운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 껍질로 넘어가야 되는 게 정상이야. 오케이? 첫 번째 껍질이 다 꽉 차야지만 다음 껍질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간단하게 수소로 예를 들까요? 수소는 전자가 한 개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어야 돼. 그치? 지금 이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가 흔히 아는 수소 전자 껍질의 모습, 전자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닥 상태.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바닥 상태에 존재하던 전자가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원래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하던 전자가 갑자기 세 번째 껍질까지 홀라당 이동을 하게 되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우리는 공부했어요.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해? 인력이 작용해.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더 멀리 이동했으면 에너지를 얻어야 되겠어? 잃어야 되겠어? 얻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원래 전자 껍질이 아닌 더 높은 곳으로 이동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뜬 상태. 됐나요? 됐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이동을 할 때는 이 인력을 이겨내고 더 높은 곳으로, 더 멀리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흡수를 해야 돼요. 그쵸? 그럼 여러분 반대로 들뜬 상태에서 다시 바닥 상태로 돌아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에너지를 방출하면 되겠네. 이 과정에서 바닥 상태에서 들뜬 상태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어떤 스펙트럼이 나온다? 흡수 스펙트럼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출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구두로 계속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껍질 침범하겠어. 이 원자핵과 가까운 전자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낮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 원자핵과 먼 전자껍질은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까지 기억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처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내용 다 배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을 우리는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굳이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같은 원소라면, 자, 최종 정리. 만약에 같은 원소라면
그 원소가 나타나게 되는 흡수선과 그리고 방출선의 위치는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했어, 얘들아.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오늘 진도 여기까지.